평화로운 경상북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해금리는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곤 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김은지는 그 어떤 진달래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은지가 5살 되던 해 부모님은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고 은지는 혼자 남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 노인들이 모여 의논했다. 친척이 없나? 누군가 물었다. 외숙모 한 명 있지만 그 여자는 마음이 차갑고 욕심이 많아. 이 아이를 맡기면 고생만 할 거야.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은지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한 집에서 일주일, 다른 집에서 열흘, 또 다른 집에서 며칠. 그렇게 은지는 마을 전체가 키우는 아이가 되었다. 우리 마을에 꽃이 자라고 있구나. 마을 할머니들은 은지를 그렇게 불렀다. 은지는 차갑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간직했다. 특별히 자기 집이 없어도, 특별히 자기 가족이 없어도 그녀는 마을 전체를 가족이라 여기며 자랐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손길은 어느 집에서나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은지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외숙모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와 언니 사이였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독차지했다고 생각했고 그 원망을 은지에게 돌렸다. 마을에 가끔 찾아올 때마다 은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넌 부모도 없는 거지야. 내가 데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장미숙은 은지가 10살 되던 해에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외숙모의 마음도 얻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은지는 20살이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을 넘어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씨에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고 아픈 이들을 위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주며 꿈을 심어주었다. 우리 은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은 부모를 일찍 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바람이었다. 그해 여름, 해금리에 도시에서 온 남자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박지훈이었다. 그는 해금리 인근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살펴보러 온 것이었다. 멋진 양복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저 젊은이 대단한 사업가라던데. 서울에서 큰 회사 운영한다고 하더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다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지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마을 일이 더 중요했고 도시에서 온 부유한 남자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마을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서둘러 약초를 가방에 넣고 내려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미끄러웠다. 한 발을 헛디딘 은지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다. 아야! 은지는 발목을 잡고 신음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걸어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때였다. 우산을 든 한 남자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온 박지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녀를 부축해 마을로 내려왔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혼자 산에 있는 걸 보고 걱정됐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은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지훈은 단순히 외모가 멋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주 은지를 찾아왔다. 그는 마을 일에 관심을 보이며 은지와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녀의 약초 캐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은지는 조금씩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에서 왔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았다. 서울은 어떤가요? 은지는 호기심에 물었다. 복잡하고 바빠요. 하지만 기회의 도시이기도 해요. 은지 씨라면 서울에서도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은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한 번도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려주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여겨보았다. 은지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저렇게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이 우리 은지를 데려간다면 걱정이 없겠어.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도시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다. 은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은지와 지훈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한 달 후, 지훈은 은지에게 청혼했다. 작은 마을 광장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김은지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몇몇 노인들의 눈빛은 걱정스러웠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들은 알고 서울로 올라온 은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다. 지훈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결혼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은지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이 있었다. 결혼식에는 해금리의 몇몇 주민들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의 하객은 지훈의 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은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 저 시골 처녀가 어떻게 박지훈을 차지했지? 아마 예쁜 얼굴로 꼬셨겠지. 오래 가겠어? 지훈이 금방 질릴 거야. 시골 냄새가 나는데.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지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은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으니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은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전용 가이드를 고용해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은지를 안내했다. 그것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행복해요. 유럽의 마지막 밤, 지훈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은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 은지는 이해했다. 그는 바쁜 사업가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은지가 해금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면 짜증을 내거나 그녀의 말투나 행동을 비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골 말투로 말하면 창피해. 좀 도시적으로 바꿔봐. 옷차림 좀 신경 써. 내 아내가 촌스럽게 다니면 내 체면이 깎여. 은지는 최대한 지훈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했다.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혼자서 연습했고 드라마를 보며 도시 여자들의 행동을 배우려 했다. 옷도 지훈이 골라주는 비싼 명품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결혼 6개월째, 은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고. 아이는 나중에 가져.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생겼는데요. 없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야. 내 말 알아들었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지훈은들은 채도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지훈의 강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홀로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꿈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은지를 아내라기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대했다. 청소, 요리, 빨래, 모든 집안일은 은지의 몫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훈은 거칠게 화를 냈다. 이렇게 밖에 못해?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았나? 돈 주고 사람 쓸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은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지훈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깨끗한 집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지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1년 후 은지는 또 한 번 임신했다. 이번에도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다시 한번 은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은지는 이번에는 저항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예요.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은지에게 손을 들었다. 강한 힘으로 밀쳐진 은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출혈이 시작됐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잃었다. 내 말은 명령이야. 은지야. 잊지 마.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말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결혼 2년 차, 은지의 삶은 완전한 악몽이 되었다. 지훈은 이제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은지에게 차가운 말과 행동만 했다. 가끔 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지만 은지는 질문할 용기조차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은지를 불렀다. 내일부터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 거야. 은지는 의아했다. 누구인데요? 내 비서 서유진이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은지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진이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계속하면 돼.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법적으로만 그렇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런 감정은 없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지훈의 말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다음 날 서유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도시 여자였다. 은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유진은 은지를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박 사장님이 얘기 안 하셨나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될 거예요.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면 되니까 방해되지 않게 행동해요. 은지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녀는 해금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다. 은지는 이제 진정한 하녀가 되었다. 지훈과 유진은 은지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했고 은지에게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겼다. 심지어 유진의 개인 옷까지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또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지훈과는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몇 주 전 지훈이 오랜만에 은지에게 다가왔던 날. 그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은지를 유진이라고 부르며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지훈의 아이였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가진 아이였다. 그럼에도 은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번에도 지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번에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은지의 뺨을 때렸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날 밤 은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지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훈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다.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꿈도 꾸지 마.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지훈은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너 같은 시골뜨기가 내 인생에 먹칠할 순 없어. 그리고 지훈은 방을 나가버렸다. 은지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집을 나가야 했다. 며칠 후 지훈이 은지를 거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은지야, 내가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우리 이혼하자. 은지는 놀랐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정말요? 응.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라도 하자. 예전처럼. 은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지훈이 드디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훈이 내민 커피를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졌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뭘? 넣었어요? 은지는 겨우 말했다. 강력한 수면제지. 이제 넌 영원히 잠들 거야. 은지야. 그리고 내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될 거야. 은지는 공포에 질렸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뱃속의 아이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은지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좁고 답답했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고 공간도 협소했다. 여기가 어디지?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약물의 영향으로 무거웠고 호흡도 힘들었다. 은지는 겨우 손을 들어 위를 더듬었다. 단단한 나무 덮개가 닿았다. 정말로 관 속이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의식이 흐려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었다. 한참 후 은지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관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못했다. 은지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성냥갑이었다. 이게 어떻게...
그제서야 은지는 기억해냈다. 그녀는 항상 주머니에 성냥을 가지고 다녔다. 해금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유용했기 때문이다. 은지는 희망의 빛을 본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꺼내 그었다. 작은 불빛이 관 안을 밝혔다. 그녀는 급히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좁은 목재관 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관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다는 것,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은지는 다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관 안쪽 천을 살짝 태웠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작은 천 조각들이 불타면서 더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해금리의 작은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은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닫힌 관 앞에 모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지가 자살했다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 사고래. 아파트 옥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박지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출장 중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지우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은지의 시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닫힌 관만 도착했을 뿐이었다. 지훈의 설명으로는 은지의 몸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례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한 노인이 물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은지도 고향에서 편히 쉬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지훈은 매끄럽게 대답했다. 그때 장례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장미숙, 은지의 외숙모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에 나타났고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왜 나를 부른 거지? 장미숙은 싸늘하게 물었다. 지훈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은지가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장모님, 장미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그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꼭 오셔야 했어요. 장미숙은 마지못해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났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애였어. 장미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 어미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장미숙은 오래전부터 은지에게 좋지 않게 대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뒤에서 장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장미숙은 관 앞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관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내가 없으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 틈새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점 연기가 짙어지자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꼈다. 저게 뭐지? 연기 아닌가? 관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공포와 혼란이 장례식장을 뒤덮었다. 그때 관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귀신이라며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달려가 관을 열려고 했다. 열어. 빨리 관을 열어. 마을 이장이 소리쳤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려 했다. 안 돼요. 그건 위생상 문제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은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살려주세요. 은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장례식장은 혼돈에 빠졌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외쳤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장미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녀가 관에 침을 뱉은 직후 은지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저주가 풀린 것 같다며 수근거렸다. 은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녀가 강력한 수면제를 투여받았으나 완전히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관 속의 작은 틈새로 공기가 들어와 그녀가 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살아 돌아온 신부, 관 속에서 구조된 여인. 언론은 이 놀라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경찰은 박지훈을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지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의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김은지 씨, 검사 결과 임신 8주 차입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한 상태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이는 이 모든 악몽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은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내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그녀를 해치겠습니까? 경찰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지훈의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그는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출장 기록을 제시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은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심지어 병원에까지 찾아와 그녀를 위협했다. 내가 이기진 못할 거야, 은지야. 내 편에 서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계속 저항하면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경찰은 24시간 경비를 세웠지만 은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을 찾아왔다. 임수철이라는 청년이었다. 김은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임수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은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임수철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박지훈 씨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관을 빨리 만들라고, 그리고 완전히 밀봉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관이 완성된 후에 그가 찾아와서 화를 냈어요. 틈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때렸어요. 수철은 셔츠를 걷어 올려 멍든 팔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신이 빨리 질식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부러 틈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수철은 작은 성냥갑을 꺼냈다. 이걸 관 안에 몰래 넣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이 낯선 청년의 양심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수철의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은 지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지훈이 구입한 수면제 기록, 관을 급하게 주문한 통화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서유진과의 대화 내용. 지훈, 곧 끝날 거야. 은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유진,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증거가 쌓이자 서유진은 결국 지훈을 배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지훈은 살인 미수, 상해,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박지훈, 법원은 당신에게 살인 미수죄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은지는 그 순간 모든 무게가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이제 그녀와 아이는 안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지는 지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서유진은 지훈의 재산이 모두 은지에게로 넘어가자 곧 사라졌다. 그녀의 사랑은 결국 돈과 권력을 향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은지는 해금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7개월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은지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렴. 은지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 봄날, 은지는 임수철이 해금리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날 이후 수철은 종종 해금리를 찾아왔다. 그는 은지의 집수리를 도와주거나 마을 일을 함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우정이 싹텄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은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수철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찾아왔다. 그는 희망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은지가 일할 때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다. 그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지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은지 씨,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수철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금리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가서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마을의 꽃이라고 불리던. 은지는 놀랐다. 정말요?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박지훈이 관을 급하게 주문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그녀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철까지. 시간이 흘러 희망이 3살이 되었을 때 은지와 수철은 결혼했다. 그것은 화려한 서울의 호텔이 아닌 작은 해금리 마을 광장에서 열린 소박한 식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넘쳤다. 장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은지가 살아 돌아온 후 그녀는 많은 것을 반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은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외숙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은지와 수철, 그리고 희망은 함께 언덕 위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슬픔과 고통,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은지는 수철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희망이도 없었을 거고요. 수철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3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서울의 가을 새벽은 차갑고 쓸쓸했다. 안개가 태평묘지를 뒤덮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묘비 사이로 간신히 비쳐들고 있었다. 박하진 경감은 진도견 금동이와 함께 묘지 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금동이는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견으로 그의 능력은 경찰청 내에서도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 금동아. 여기는 평화로운 곳이야. 하진이 진도견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나 금동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하진은 금동이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금동이를 따라갔다. 금동이는 묘지 구석에 있는 낯선 무덤으로 하진을 이끌었다. 그 무덤은 다른 것들과 달랐다. 묘비도 없고 장식도 없었다. 단지 신선하게 파헤쳐진 흙더미와 간단한 나무 십자가만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네. 하진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중은 태평묘지의 관리인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는 묘지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모든 장례식을 기록했다. 하진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서둘러 현장으로 왔다. 박 경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중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하진은 수상한 무덤을 가리켰다. 이 무덤, 기록에 있습니까? 태중은 이마를 찡그리며 무덤을 살펴보았다. 아니요, 여기 최근에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무언가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파봐야겠어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중은 망설였다. 법적인 허가 없이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진이 말을 끊었다. 내 책임 하에 하겠습니다. 태중은 결국 동의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관리소에서 삽을 가져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무덤 주위를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흙을 파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그들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관이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목관이 아닌 고급스러운 금속 관이었다. 두 사람은 더 빨리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관 전체를 드러냈다. 준비됐어요. 하진이 물었다. 태중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관 뚜껑을 열자 두 사람 모두 경악했다. 관 안에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어. 하진이 외쳤다. 그녀는 즉시 남자의 묶인 손과 발, 그리고 입의 테이프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119에 연락해요. 빨리. 태중은 서둘러 전화를 꺼내 구급대를 불렀다. 젊은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진이 물었다. 남자는 목이 마른 듯 간신히 대답했다. 김민준입니다. 제발, 물. 태중은 자신의 물병을 건넸고 민준은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다. 누가 이랬어요? 하진이 다시 물었다. 민준은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뭘 알아버렸다는 거죠? 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하진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진은 금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금동아. 내가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 금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하진은 이것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은 조용했다. 오직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김민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하진 경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이 깨어나기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하진은 즉시 알아차렸다. 김민준 씨, 저는 박하진 경감입니다. 기억나세요? 묘지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민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김정한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진은 놀랐다. 김정한은 대한민국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 세이프넷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국가의 주요 금융 시스템과 정부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2주 전, 저는 우연히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어요. 민준이 계속했다. 그것은 백도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통해 여러 은행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하진이 물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둠의 그림자라고 불러요.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저를 납치했죠.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퇴근길에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관 안이었어요. 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살아서 묻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쓰게 웃었다. 그들은 제가 죽기를 원했지만 천천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산소통을 작게 넣어두었어요. 제가 오래 괴로워하다 죽기를 바랐던 거죠. 그 증거는 어디 있나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몸에요. 그들이 저를 수색했지만 못 찾았어요. 제 펜, 관 안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게 USB입니다. 하진은 즉시 증거팀에 연락했다. 민준의 소지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펜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준 씨, 혹시 당신을 납치한 사람들 중 누구 얼굴이라도 봤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진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경감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경찰 무전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증거팀이었다. 네, 박 경감입니다. 경감님, 펜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USB가 내장되어 있네요.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걸 민준 씨에게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20분 후 증거팀 요원이 펜을 가지고 병실에 도착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고 특별한 방법으로 돌려 USB를 꺼냈다. 암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정보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당신도 그들의 표적이 될 거예요.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이 필요해요. 하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고 민주는 USB를 연결한 후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어둠의 그림자의 작전입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을 해킹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요. 수조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 물리적 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민주는 화면의 지도를 가리켰다. 태평묘지 아래에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묻히기 전까지는. 하진은 믿기 힘들다는 듯이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였다.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겠어요. 하진이 말했다. 민준이 갑자기 하진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강대식 총경을 신뢰했지만 그 외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일단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할게요. 하진이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박 경감님, 금동이, 그 진도견이 저를 구했다고 했죠.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인 후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어둠의 그림자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태평묘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태중 관리인과 금동이만 데려왔다. 그녀는 아직 다른 경찰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정확히 무엇을 찾고 계신 거예요? 태중이 묘지를 걸으며 물었다. 민준 씨에 따르면 이 묘지 아래 지하시설이 있대요. 어둠의 그림자의 기지라고요. 태중은 놀란 눈으로 하진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그런 건 본 적 없어요. 숨겨져 있을 겁니다. 민준 씨가 준 정보로는 묘지 중앙 부근에 입구가 있다고 해요. 오래된 묘비 중 하나가 입구 역할을 한대요. 두 사람은 묘지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오래된 묘비들이 서 있었다. 어떻게 찾죠?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금동이를 바라보았다. 금동이가 도와줄 거예요. 금동아, 찾아봐. 금동이는 하진의 명령을 이해한 듯 곧바로 묘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는 한 묘비 앞에서 멈춰서서 짖기 시작했다. 하진과 태중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그 묘비는 다른 것들보다 크고 화려했다. 이름은 이미 지워져 읽을 수 없었지만 100년은 넘어 보였다. 여긴가? 하진이 묘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태중도 함께 묘비를 조사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묘비 옆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태중이 말했다. 하진은 손전등을 꺼내 구멍 안을 비추었다. 그 안에는 작은 장치가 있었다. 스캐너처럼 보였다. 지문 인식 장치인 것 같아요. 하진이 말했다. 어떻게 열죠? 우리는 접근 권한이 없잖아요.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준 씨가 말하길 그가 그곳에 갇혀 있었대요. 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의 지문을 가져왔어요. 하진은 가방에서 얇은 필름을 꺼냈다. 그것은 민준의 지문이 복제된 특수 필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스캐너에 대었다. 잠시 후 묘비 아래에서 기계음이 들렸고 묘비 전체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아래로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믿을 수 없군요. 태중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무기를 꺼냈다. 저는 내려가 봐야겠어요. 당신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태중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금동이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진과 태중이 그 뒤를 따랐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게 이어졌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습해졌다. 마침내 계단이 끝나고 그들은 넓은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대형 서버가 있었다. 이게 다 뭐죠? 태중이 속삭였다. 하진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센터 같아요. 이곳에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간을 탐색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진은 컴퓨터 중 하나를 켜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이걸 분석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하진이 말했다. 태중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저기 봐요. 태중이 가리킨 방향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다. 그곳은 작은 감옥이었다. 여러 개의 독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말라붙은 피 자국이 남아있었다. 여기서 민준 씨를 고문했던 거군요. 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금동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숨어요. 하진이 태중의 팔을 잡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가까운 캐비닛 뒤로 숨었다. 금동이도 그들 곁에 낮게 엎드렸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경보가 울렸다고 했는데 한 남자가 말했다. 누군가 들어온 건가? 다른 남자가 물었다. 확인해봐. 나는 위에 보고할게. 남자 중 하나가 컴퓨터로 가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이제 그들의 발견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중에게 손짓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신호하면 당신은 출구로 달려가세요. 금동이와 함께. 당신은요? 태중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들을 막을게요.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그 순간 컴퓨터를 보던 남자가 소리쳤다. 누군가 있어. 침입자다. 하진은 즉시 행동했다. 지금이에요.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총을 들고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두 남자는 놀랐지만 곧바로 무기를 꺼내 응사했다. 총성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태중은 금동이와 함께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진은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며 그들의 탈출을 엄호했다. 한 발의 총알이 하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 마침내 그녀는 두 남자 중 한 명의 다리를 맞추었고 그는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지만 하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출구를 향해 후퇴했다. 계단에 도착한 하진은 태중과 금동이가 이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도 서둘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충격파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하진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하진이 외쳤다. 빨리.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라 마침내 지상에 도착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하에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났고 묘비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진, 태중, 그리고 금동이는 안전한 거리까지 달려가 뒤돌아보았다. 묘비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하로 가는 길은 봉쇄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태중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을 요청해야겠어요. 이건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전화를 꺼내 강대식 총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한 후 그녀는 태중에게 말했다. 특수부대가 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하진은 다시 한번 무너진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둠의 그림자가
이 정도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특수부대가 도착하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강대식 총경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오랜 경찰 생활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박경감, 상황 보고에 강 총경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었다. 하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민준의 구조부터 지하시설의 발견, 그리고 총격전과 폭발까지. 강 총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증거는 폭발로 대부분 파괴됐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가지고 있는 USB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민준 씨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 어둠의 그림자의 협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강 총경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라고 생각해? 아직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작전은 최고 기밀로 진행하자. 내가 직접 특별팀을 꾸릴게. 너, 이태중 씨, 그리고 김민준만 알게 해. 하진은 동의했다. 그녀는 강 총경을 신뢰했다. 그는 그녀의 멘토였고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 특수부대는 무너진 입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잔해를 치우고 지하로 내려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진과 태중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묘지 관리소로 돌아갔다. 금동이도 지친 듯 그들 곁에 누웠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일이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하진이 태중에게 말했다. 태중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저 묘지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용감하고 침착했어요. 좋은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네, 박하진입니다. 박경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가 위험합니다. 하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방금 누군가가 환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또 시도할지 모릅니다. 곡하겠습니다. 하진은 태중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 씨가 위험해요.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태중이 말했다. 두 사람은 강 총경에게 상황을 알린 후 금동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중환자실 앞에 경찰들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진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찰들은 그녀를 통과시켰다. 민주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했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로 위장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주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가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경비원을 불렀죠. 그 남자는요?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언제나 너를 찾아낼 것이다.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민준을 노리고 있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하진이 말했다. 어디로요? 민준이 물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제 집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요.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의사들도 민준의 상태가 이동해도 괜찮을 만큼 안정되었다고 판단했다. 강 총경은 민준의 이동을 위한 특별 경호를 준비했다. 세 대의 차량이 준비되었고 민준은 가운데 차량에 타게 될 것이다.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해. 강 총경이 작전 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통신을 도청하고 있을 수 있어. 무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해. 하진과 태중은 민준과 함께 가운데 차량에 탔다. 금동이도 그들과 함께였다. 준비됐나?
강 총경이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경님. 그럼 출발해. 세 대의 차량이 병원을 떠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들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앞차가 폭발했다. 불과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고 하진의 차는 급정거해야 했다. 함정이야. 하진이 외쳤다. 그 순간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그들을 둘러쌌다. 마스크를 쓴 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모두 엎드려. 하진이 명령했다. 그녀는 재빨리 무기를 꺼내들었다. 태중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몸을 감쌌다. 금동이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하진은 차문을 방패 삼아 응사했다. 그녀의 동료들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강 총경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진이 무전으로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무기를 내려놓아, 하진아. 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대식 총경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총경님,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총경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하진아.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잊었다. 그녀의 멘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 당신이 어둠의 그림자의 일원이었어요. 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강 총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일원이 아니라 지도자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민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알면. 너의 아버지, 강 총경이 비웃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오랫동안 파트너였으니까. 이 말에 민준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이야.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했어. 그의 회사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지. 물론 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겠지만. 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배신? 아니, 하진아. 나는 그저 진화했을 뿐이야.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그리고 나는 강해지기로 했지. 강 총경은 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USB를 내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는 소용없어. 그 순간 금동이가 갑자기 강 총경을 향해 뛰어올랐다. 강 총경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하지는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총경님. 이제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강 총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다시 냉정을 찾았다. 내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혼자야, 하진아. 그리고 곧 죽게 될 거야. 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보냈어요. 당신의 모든 계획,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겁니다. 강 총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하진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하진은 간신히 피했지만 총알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도 응사했고 강 총경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모두 물러나. 강 총경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철수한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은 강 총경을 보호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연기가 겉었을 때 강 총경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민준과 태중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괜찮으세요? 하진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태중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민준은 다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를 무너뜨릴 때까지. 금동이가 하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하진은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금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야. 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연루되었는지 강 총경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경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우죠. 세 사람과 금동이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하진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진이 알고 있는 안전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산장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고인이 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으로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신처였다. 산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잠시 안전할 거예요. 하진이 말했다. 아무도 이곳을 모르니까요. 태중은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강 총경은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USB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고 강 총경과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아버지에 대한 강 총경의 말이 사실일까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연루되었다면 그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노트북을 켜고 민준의 USB를 연결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태중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 금동이는 문 앞에 누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하진은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곳에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불법 자금 세탁, 해킹,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수조 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진은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조직의 고위 멤버 명단이었다. 이럴 수가. 하진이 중얼거렸다. 태중과 민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어둠의 그림자의 핵심 멤버 명단이 있어요. 강대식 총경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검찰과 법원의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민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한 회장의 이름이 확실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어둠의 그림자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힘내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잘못에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밝히려 했잖아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네, 맞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
금동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하진이 경계하며 말했다. 세 사람은 즉시 긴장했다. 하진은 무기를 꺼내 들고 태중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섰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공격하러 온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박 경감님, 저예요. 서 검사입니다. 하진은 놀랐다. 서지훈 검사는 그녀가 가끔 함께 일했던 검사였다. 그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당신의 부장님이 알려줬어요. 이창수 경정이요. 그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창수 경정은 그녀가 신뢰하는 상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증명해보세요. 하진이 요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3년 전 우리는 함께 황제의 각 사건을 조사했죠. 당시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증인을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진은 안도했다. 그 사건은 그들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지훈 검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은 차림이었고 지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하진이 말했다. 서 검사는 안으로 들어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그를 경계했지만 하진의 신호에 조금 진정되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강대식 총경이 당신을 배신자로 몰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진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신이 김민준을 납치하고 증거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태평묘지에서 경찰을 공격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은 분노로 떨었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이창수 경정과 저는 오랫동안 강 총경을 의심해왔어요. 우리는 그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활동 기록과 멤버 명단까지. 서 검사는 화면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결의가 교차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진이 물었다. 서 검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이 증거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윤 총장은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배정할 것이고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멤버를 일제히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검찰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강 총경은 이미 모든 경찰을 동원해 우리를 찾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제가 직접 당신들을 호위하겠습니다. 이창수 경정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경찰들과 함께 지원할 겁니다. 태중이 끼어들었다. 언제 출발하나요? 지금 당장이요. 서 검사가 대답했다. 밤이 되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하진은 USB의 내용을 백업하고 민주는 추가 증거를 정리했다. 태중은 금동이의 물과 음식을 챙겼다. 30분 후 그들은 서 검사의 차에 올랐다. 이창수 경정과 그의 팀은 다른 차로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모두 준비됐나요? 서 검사가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시죠. 차는 산장을 떠나 서울 시내로 향했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았다. 강 총경과 어둠의 그림자의 멤버들이 체포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그러나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적들은 강력했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금동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진도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금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차는 서울 시내를 향해 계속 달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하진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을 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이 있는지, 도로 위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했다. 곧 검찰청에 도착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윤 총장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이창수 경정이었다. 박경감, 상황이 좋지 않아. 강 총경이 검문소를 설치했어. 당신들이 검찰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 같아. 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 우린 다른 길로 가볼게.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서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검찰청으로 가는 다른 길은 모두 막힐 거예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하도로가 있어요. 제 아버지 회사가 정부와 함께 개발한 비상 통로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길이에요.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있는데요? 하진이 물었다. 여기서 5km 정도 가면 있는 폐쇄된 터널 입구요. 그 터널은 지하로 이어져 도심 아래를 통과합니다. 검찰청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서 검사는 즉시 방향을 바꾸었다. 안내해 주세요. 민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폐쇄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철문이 닫혀 있었지만 민준은 자신이 접근 코드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주셨어요. 그는 철문 옆에 숨겨진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준이 말했다.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다시 닫혔다. 터널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이 터널은 얼마나 길어요? 태중이 물었다. 약 10km 정도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들은 터널을 통해 계속 진행했다. 하진은 이창수 경정에게 그들의 새로운 경로를 알리려 했지만 터널 안에서는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신호가 안 잡히네요. 하진이 말했다. 이 터널은 전자파 차단 시설이 되어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외부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하진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터널을 절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저게 뭐죠? 하진이 긴장하며 물었다. 서 검사가 차를 감속했다.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은 터널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검은 차량 여러 대를 볼 수 있었다. 함정이에요. 하진이 외쳤다. 서 검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하진은 갑자기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만 이 터널에 대해 알고 있었잖아요. 민준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검은 차량에서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강대식 총경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경감, 강 총경이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하진은 서 검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 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나가서 그들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으세요. 위험해요. 하진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검사입니다. 그들도 함부로 저를 해칠 수는 없을 거예요.
서 검사는 차에서 내려 강 총경을 향해 걸어갔다. 하진은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몇 분 후 서 검사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떻게 됐어요? 하진이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USB를 넘기면 모두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진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검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USB를 넘겨주세요. 제가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진과 서 검사는 놀랐다. 언제요? 하진이 물었다. 산장에서요. 모든 파일을 제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했어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제가 접근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USB는 넘겨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를 풀어줄까요? 서 검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요. 하진이 결정했다. 그렇게 합시다. 서 검사는 다시 차에서 내려 강 총경에게 돌아갔다. 그는 USB를 건넸고 강 총경은 만족한 듯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강 총경이 말했다. 이제 그들을 내보내세요. 서 검사는 하진, 민준, 태중, 그리고 금동이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들은 천천히 강 총경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터널 양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수부대 차량이 터널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뭐야? 강 총경이 당황했다. 서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덫에 걸렸습니다. 강 총경님. 이 모든 것은 함정이었어요. 사실 서 검사와 이창수 경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일부러 강 총경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정보를 흘렸고 그가 함정을 파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이창수 경정은 윤 총장의 지시로 특수부대를 배치해 터널 양쪽을 봉쇄하고 있었다. 체포합니다. 강대식 총경, 이창수 경정이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강 총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하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그녀를 쏘겠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진은 강 총경의 총구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금동이가 갑자기 강 총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 총경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틈에 하진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금동이는 강 총경의 팔을 물었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특수부대가 즉시 전진하여 강 총경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터널 양쪽이 모두 봉쇄되어 있어 곧 체포되었다. 다 끝났어요. 이창수 경정이 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동이가 그녀에게 달려와 기쁘게 짖었다. 고마워, 금동아. 하진이 진도견을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또 한 번 우리를 구했구나. 서 검사는 강 총경을 체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USB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이미 모든 파일이 윤 총장님께 전송되었습니다. 제 클라우드 계정 접근 코드를 보내드렸어요. 서 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잘했습니다. 민준 씨. 다음 날 전국의 뉴스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검거 소식으로 가득 찼다. 강대식 총경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김정한 회장도 해외 도피 중 인터폴에 의해 검거되었다. 하진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중과 민준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중이 물었다. 긴 재판이 있을 겁니다. 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유죄를 면치 못할 거예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다. 하진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지훈 검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윤 총장님께서 특별한 포상을 준비하셨어요. 박 경감님은 승진이 확정되었고 태중 씨와 민준 씨에게는 특별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하진은 문득 생각이 났다. 금동이는요? 서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금동이는 국가유공동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특별 훈장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금동이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하진의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하진은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들었어, 금동아. 넌 이제 진짜 영웅이야. 금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하진은 금동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했어, 금동아, 하진이 말했다.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찾았지. 금동이는 조용히 그녀 곁을 걸었다. 때때로 멈춰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지 않는 듯했다. 하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동이와 같은 영웅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집에 가자, 금동아, 하진이 말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금동이는 기쁘게 짖으며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해 질녘의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들 뒤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